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설 연휴 중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언론사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추진해온 1:1 양자 토론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후보들이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군소 후보로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이 대선 토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당초 계획했던 31일이나 설 직후인 다음 달 3일쯤 사자 토론을 열자고 각 당에 다시 제안한 상황인데요. 이번 TV 토론이 후보의 정치 철학과 구상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그래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달라진 방역 체계에선 동네 병원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구로구 의사회 재택치료 운영 단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자TV 토론 무산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이 법원은 이 지상파 3사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채 이제 방송 토론을 실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양자 토론은 사실상 이제 불발이 된 겁니다. 이 법원의 논리를 좀 보면은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개최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불러서 토론을 하는 것은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이 가처분 인용의 논리입니다. 근데 법원의 결정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이게 그대로 준용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양자 토론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음번 대선의 경우에
내가 지지율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날 꼭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해서 법원에 다시 또 판단을 구한다고 하면 비슷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가장 논란이 없는 기준은 지금 이제 법정 토론을 사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게 사실 방송사가 그대로 준용하는 게 제일 이제 뭐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선거법을 바꿔서 차라리 의무적으로 토론하는 횟수를 그렇죠. 뭐 10차례든 8차례든 지금 3차례 돼 있는데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규정한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취지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면 결국 법정 토론을 여러 차례 더 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는데 이 선을 이제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는 결국 이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이제 형성해야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치권이 결정하는 걸 수용하는 모양새가 자꾸 되니까 그렇죠. 언론사가 주최한다고 하더라도 나 안 나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사자토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만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법원에 지금 이제 판단을 구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 어떤 입장입니까?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사필 규정이다라면서 원래는 이제 본인을 토론에 참석시켜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안철수 네. 후보의 경우에는. 네. 근데 오늘 입장은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사자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의당 역시 이제 양자 토론은 중지됐으니까 예정된 토론은 다자 토론으로 즉각 전환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다자 토론을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느냐라는 게 또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양자 토론 논의가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네. 다자 토론 거부할 이유가 없다. 모든 사람의 공평한 기회를 주는 이런 다자 토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많이 아쉽다. 그리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팀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양수 선대본 수석 대변인도 법원 결정 존중한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 관계없다. 여야 협상 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다른 후보는 다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다자 토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또 역으로 제안을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마 나름대로 이제 대비를 했겠죠.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야 4당의 공문을 보내서 사자 토론 초청을 요청을 하고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하든지 아니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에 시간 아직 미정인데 이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논의하기 위한 이 룰 미팅을 28일에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사자 토론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도 각 당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공문을 지금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사자 토론 요청 수락을 하고 오는 31일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여기에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동의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이 그럼 관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룰 미팅에는 가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다자 토론 날짜는 최종적으로 거기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방송사들도 그렇고 예. 사실 법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거는 예. 이 대선 후보가 이렇게 토론을 이제 마치 망설이는 듯한 토론을 최대한 안 하고 싶어하는 예. 이런 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니까 지금 당혹스러운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기를 30일을 하고 31일 양일 중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 27일 안이 좀 이렇게 무산이 되고 양당이 그걸 핵심으로 논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합의 안에는 설 연휴 전 그렇죠. 양자 토론을 한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방송사에서 27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27일은 안 되고 설 직전 날인 31일 날 하는 게 좋겠다. 역제안을 또 다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한 내용하고 달리 그걸 재론해서 그러면 1화는 31일에 하고 2화는 30일에 하자. 이게 이제 또 양당의 네, 합의였는데 그렇죠. 근데 방송 3사가 또 제안한 날짜가
31일이거나 다음 달 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주장대로 하면 31일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자 토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상식적인데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또 안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토론을 피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취지가 구정 전에 토론이 무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구정 전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31일이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 어려운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31일에 하면 가장 깔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4273님께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두 당 후보에게는 후보에게만 토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반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에게만 발표해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자 토론 꼭 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또 토론에 합의한 게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양자 토론에 합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 대해서는 사자 토론이든 오자 토론이든이라는 또 전제를 붙인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자 토론이라고 할 때는 이제 김동연 후보까지 염두에 둔 거냐? 이것도 사실 쟁점을 삼자면 이것도 쟁점인데 아무튼 그걸 넘어서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가 두 사람이서 그럼 한번 토론을 해보자. 여기에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현안 및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건데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부동산 등의 경제 정책, 권력구조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조속한 실무 협상을 거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을 이재명 후보가 수락하면서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하고 뭔가 선거연합을 하거나 단일화를 하기 위한 어떤 초석을 놓는 그런 성격의 토론회냐 이런 이제 의문이 또 평론가들이 제기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는 그런 거하고는 무관한 토론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송사에서 중계를 안 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별 문제 없는 건데 토론이 너무 없었으니까 지금 또 오히려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사자 토론을 먼저 하고 이 토론을 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흔히 TV 토론하면 대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49.6%,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응답이 응답자의 48.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팽팽한 이제 결과인 것이죠. 네. 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기대 자체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잘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대체적인 유권자들이. 근데 이게 기대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혹시 여기에도 못 미치면은 그건 실점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을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 걸 볼 때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감정을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데 네. 거기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윤석열 후보 발전했다. 역시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이래가지고 득점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게 단지 토론에서 상황이 이 유불리냐는 또 다른 거다.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지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10%의 유권자들만 영향을 미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온 것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뭔가 이제 정치 개혁에 관한 방안을 좀 총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정파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필요한 인재라면은 넓게 등용을 하겠다.
라고 주장했고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가 될 것이다. 30, 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책상머리 보고서 리더십이 아니라 현장형 해결 리더십으로 일대 전환할 것이다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저는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중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논평을 냈고요. 네. 2014년에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 욕설 파일이 유포가 되니까 돌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했고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왜 안 되냐? 과도한 네거티브 규정이 네거티브다. 이렇게 거부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또 2018년에는 네거티브 없는 선거혁명을 이룬다고 했고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오다가 돌연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계속 언론에 뿌리고 있다. 이것만 수백 건이다. 그래서 자신한테 불리하니까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김건희 녹취록을 틀었다면서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김건희 씨 관련 녹취 파일을 재생을 했는데요. 어떤 대목이냐면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물어보니까 제보를 할 게 있는데 한동훈 검사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김건희 씨가 이렇게 답을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 해라. 그러면은 이 한동훈 검사장한테 전달하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걸 몰래 해야 된다. 어디 가서 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이 녹취 파일 근거로 해서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검사한테 수사지휘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걸 한번 살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네거티브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검증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을 틀면 이제 다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이제 검증의 대상이긴 하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고 이거를 요구를 하면 그게 또 될 수 있는 구조냐. 그건 또 이제 한동훈 검사가 현직이긴 하지만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럼 한동훈 검사의 감찰을 지시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냐. 네.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이제 국회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또 의도는 뭐냐. 이런 논란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아니냐 경계선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최대한 생산적으로 푸는 게 네거티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니까 거기 또 노력이 필요하겠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직접 이제 한동훈 검사의 연락처를 또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연락처 가르쳤다기보다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참 애매하죠.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서 군 병원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후보 장남 동호 씨가 8년 전 공군 복무 중 경기 성남시 소재 국군 수도병원에 특혜 입원을 했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국군 수도병원 입원 사실을 기록한 인사명령 문서가 없는데 그런데 이 국군 대전병원 입퇴원 기록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도병원에 어떻게 이제 입원을 한 거냐 여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경남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됐던 동호 씨가 200km 넘게 떨어진 국군 수도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지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 입장도 나왔죠. 이 가짜 뉴스다라는 건데요. 이 동호 씨는 군복무 중에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을 했고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다.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특혜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선대위가 따로 입장을 냈는데 근의관이 군병원과 민간병원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민간병원에서 수술 받겠다 이렇게 한 거고 수술 후 입원 치료를 군병원에서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했고 입원 기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사자만 기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호 씨가 국방부에 이 기록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까? 네거티브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검증입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또 정당한 검증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이 정당한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했다고 하면은 또 네거티브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 네, 모든 세상 일이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애매한 게 많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혹적인 있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데 명쾌하게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서류 받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공개하면은 아마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어요. 굉장히 좀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쪽 후보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는데 일단 이 김건희 씨의 이제 출입국 관련 기록에 대한 이제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보도가 되고 있는 성남 FC 관련 수사 관련돼서 검사가 사직한 문제 두 가지가 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 관련돼서는 이게 이런 얘기죠. 2004년도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당시에 양재택 검사하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 장모 최모 씨 출입국 기록은 있는데 김건희 씨와 양재택 검사의 출입국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삭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김건희 씨 녹취록에 다시 여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는 당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면서 여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질의가 나왔는데 박범계 장관이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송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서울 동부지법이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을 당시에 이런 문구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냐? 김건희 가로치고 명신. 예, 네. 그래서 이제 본명 이 개명전 이름이 이제 김명신이니까 네. 김건희로 검색해보고 김명신으로 검색해 봐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가로 열고 명신 가로 닫고. 근데 왜 그랬는지 검찰에서 이제 이 법무부에 검색을 할 때 김건희로 검색했는데 이제 이름을 이후에 바꾼 이름이니까 2004년 네. 기록은 안 나왔고 네. 그러면 김명신으로 검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명신으로만 검색을 해서 기록이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없는 것이 김명신으로 검색했으면 나오는 거고 그 기록은 지금 있다. 이게 박범계 장관의 해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럼 양재택 검사권은 왜 없냐? 그거는 예. 주민번호를 당시에 검색할 때 틀렸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 잘 안 되네요. 네, 시트콤 같아요. 네, 시트콤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검색을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성남FC 그다음에 이 문제는 성남FC 광고비 지원 의혹 관련 수사를 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내부 게시판에 그만두겠다 이 글을 올렸는데 직접 노래를 부른 산호라면 이 음성 파일도 올렸대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내일은 해가 뜬다 뭐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무슨 해가 뜨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기업들에게 인허가 특혜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대신에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했다. 이게 이제 의혹인데요. 경찰이 3년 3개월 수사해가지고 지난해 9월 달에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는데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에 다시 송치가 됐고 이후에 이 박 차장 검사는 경찰에 보안수사 지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른바 뭐 언론이 얘기하는 친정권 인사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가 이걸 반대해가지고 갈등이 빚어졌고 이게 사직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고 의혹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이 보안 수사의 방식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재수사 건의를 막았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를 열어서 윤미향 이상직 의원 제명안 처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해서 윤미향 이상직 이 두 무소속 의원 그리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직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상정할 거냐를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하기로 했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내일 윤리특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전해왔다는 겁니다. 네. 날짜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명안 처리하자는 거는 지금 여러 논란을 물타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유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노동공약을 발표했어요. 6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노동시간 단축하겠다라는 거고요. 연차휴가 일수하고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하는 거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다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이라든가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법제화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공정수당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방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광주에 가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이 간다고 하고요. 좀 아무래도 광주 서구의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오후에는 광주 충량로에서 즉석 연설을 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필승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진한 이념에 얽매여 진영 논리로 국민을 평가하는 민주당 정권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후보 이대로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즉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 중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한층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되고 국민의 삶을 더 살뜰히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들렸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다음 달 초에 당 정강정책 TV 연설자로 출연을 하기로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재보궐선거에 서울 종로에 이제 전략공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게 나름대로 또 원팀을 만드는 어떤 효과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경선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거든요. 네. 근데 정작 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홍준표 의원은 참석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거는 원팀이 다 된 거냐 아니냐 이것도 네거티브만큼이나 애매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하며 전문가들이 말하던 하루 확진자 3만 명도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확진자를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동네 병원의 역할도 클 거라고 보입니다. 이 오미크론 파고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이 동네 병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범사업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원, 서울시 구로구 의원들 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한동우 구로구 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장 연결해서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의사회 재택치료센터 재택치료 운영단 단장 한동호입니다. 네, 지금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며칠이 됐던데요. 이 구로구에서 참여 중인 의원은 몇 군데고 지금 그 의원에서 돌보고 있는 환자 수는 몇 명쯤 되는 겁니까? 현재 참여 중인 의원은 7군데이고요. 예. 21일 한 명씩 7명에서 시작. 예. 오늘 환자는 총 45명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를 어떻게 배정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전일 밤 10시로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배정받고 제가 다음날 새벽 6시경 각 원장님들께 병원과 주소지 가까운 환자 순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야 원장님들께서 전에 진료했던 환자를 맡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도 친숙함과 신뢰를 더 갖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는 의사한테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재택치료 환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럴 상황인데 어떻게 약을 처방받고 어떻게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겁니까? 약 처방전은 재택 시범의원에서 요일별로 지정된 3곳의 약국으로 팩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그 약을 수령해서 환자에게 댁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환자가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는 격리돼 있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환자의 상태는 어떻게 유선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예, 유선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화상 전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겁니까? 다들 이 핸드폰 있고 전화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합니다. 다 이제 재택 치료는 전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구의 경우에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네.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완전 체계가 잡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좀 혼선이 빚어지거나 또 어려운 부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재택치료에 대한 세부 지침 매뉴얼은 서울시 의사회에서 이미 12월에 만들어졌고요. 네. 또 어제는 1월 25일 최신판 개정 매뉴얼까지 서울시 의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우왕좌왕이라기보다는 24시간 당직 문제에 있어서 의사회 운영단 그리고 또 정부 간의 이견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그럼 24시간 대응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애로가 있습니까? 현재 7군데 의료기관이 돌아가면서 각 의료기관이 주 1회 당직을 서곤 있지만은 네. 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1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당직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급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보통은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야간을 네. 다 담당하면서 환자를 관리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로구 의사회나 이런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은 이제 서울시 의사회의 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구로구 의사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로구 의사회에서 전적으로 다 24시간 당직을 서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명확하게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원래 구로구 보건소와 시작을 할 때 재택치료안은 밤 10시 이후에는 자택에서 대기하는 온콜 당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응을 얻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의료기관에서 당직을 쓰라는 또 새로운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아마 우왕좌왕이라는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방역 당국은 집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예 출근하듯이 나와서 거기에서 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범 사업 말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님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좀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방역 당국의 입장을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만약 지금 방역 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대로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는 의원 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택 치료로 밤새 진료를 하고 나면 아침에 본인의 환자를 보거나 또는 또한 재택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시 이후에 의사가 집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이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만 해소가 되면 지금 동네 의원급에서 지금 재택 치료에 참여해서 같이 이제 방역 대응 체제에 들어가는 이런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것 말고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이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0시 이후에 재택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현재 또 휴대폰, 즉 스마트폰으로 환자 재택 치료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입니까? 제가 또 오늘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님들과 의견을 나누니 재택 온콜 당직이 가능하다면 많은 구의사 회장님들도 호응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수월성이 높아야 참여하는 의원 수가 늘어나 확장성도 커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 동네 병의원이 환자 관리를 맡게 될 경우에 행정 업무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병원에서 환자를 한 몇 명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 업무 때문에 각 구의사회 운영단에서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직원을 고용하여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각 의원당 10명 정도를 맡는 것이 적당하다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에는 최대 30명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까지도 가능합니까? 해보시니까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0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음 달부터는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호흡기 클리닉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 신속 항원 검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근데 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원들은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우리 1층에 있는 빵집 사장님부터 항의 오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재택 치료하는 병원이라는데 가도 되나요? 하고 문의하시고 계시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진단 치료하실 계획이라는데 기존 환자가 오지를 않을 것 같으니 아무도 정부의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재택 치료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지금 가능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까지는 맞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신속 항원 검사까지 할 경우에 기존의 환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아마 내원하지 않을까 같으니 아무래도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는 2월 3일부터 지금 시범 실시하는 거 진단검사 체제에 동네 호흡기 클리닉 그러니까 병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진단검사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와 의협에서 재택사업 외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병의원의 경우에는 24시간 당직을 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확진자 한 명을 담당할 때 의료 수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대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확진자 한 명당 8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으나 서울시 의사회 10%, 구의사회 5%의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사회나 구의사회에서 많은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원장님들도 수수료 내셔야 되고 세금 내시고 또 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물도 많이 구입하시고 해서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동네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방역 체계에 참여하는 이제 단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첫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이나 국민들께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코로나 백신 사업이 처음 접종센터에서만 시작할 때는 접종률이 매우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의원이 코로나 백신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늘어나 그나마 코로나 환자 발생을 많이 예방했다고 자부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느는 지금 동네 병의원이 재택 사업에 참여한다면 정부가 환자를 집에서 격리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국민 곁에는 동네 병의원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우 구로구 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미디어 이슈 어떤 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최근 미디어스란 한 미디어 비평지가 공공기관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의뢰한 6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가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지를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광고 판다기 의혹인데요. 네. 의혹이 사실이라면 언론사는 물론
광고주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방만 행정 그리고 혈세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정부 광고 판가리 의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판가리에 대해서 네. 아마 독자분들이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 예. 판가리 의혹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미디어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의뢰한 4천만 원 이상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네. 12건의 광고를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디어스가 신문 스크랩 서비스인 아이서퍼 그리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홈페이지 내의 지면 서비스 종이신문을 살펴본 결과 네. 정부 광고가 있어야 할 지점에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 광고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8년도 3월 27일 인천공항 이제 광고, 정부 광고가 집행이 돼야 될 그 자리에 5천만 원짜리 광고였는데 그 자리에 SK 광고가 게재가 됐고 예. 또 2018년도 4월 28일에 LH 광고가 게재가 돼야 되는데 5,5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LG 광고가 게재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총 6건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에 5억 2천만 원이 집행이 됐지만 그 자리에 정부 광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에도 한 2건의 총 광고비가 이제 4천만 원씩 8천만 원짜리 광고가 지면 광고가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정부 광고, LH 광고가 아닌 신한은행 광고, 전주 페이퍼 광고가 게재가 됐다라고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애초에 광고가 들어갔다가 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빼고 거기에 대기업 광고가 들어갔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지금 동아일보하고 경향신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은 언론재단의 공공기관 광고가 게재된 지면 PDF 파일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디어스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정부 광고가 실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 동아일보 취재는 응답하지 않았고 또 경향신문은 초판에만 요청해서 광고가 나갔다라고 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스 기자가 초판에만 요청을 누가 했는지 또 4천만 원짜리 광고에 초판만 실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례적인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역에서 광고주 요청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이제 신문이 한 저녁 5시 반쯤에 찍어내고 그 다음에 또 기사를 수정해서 또 찍어내고 일종의 전국판 같은 걸 찍어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배달판이라고 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거 찍어내고 이게 이렇게 여러 번의 판가리가 이루어지는데 처음 초판 제일 먼저 찍어낸 신문만 광고가 잠깐 들어갔다가 판을 바꾸면서 광고가 빠지고 거기에 대기업 광고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는 문체부나 미디어 관계자, 미디어 정책과 관계자는 신문사 지면에 정부 광고가 실리지 않은 일이 반복된 것에 대해서 지면에 광고가 실리지 않는 것은 계약 불이행으로 봐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이런 정부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언론재단의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걸 요청을 했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 광고가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정부기관의 광고는 2018년도 12월부터 시행된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정부기관이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5개 광고물 등의 광고를 할 경우에 문체부 장관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절차상 그리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광고액의 10%를 수수료를 받고 정부 광고 업무를 좀 독점으로 대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언론재단이 일부 정부 광고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광고의 효율적인 집행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언론재단의 관계자는 문체부와 아까 했던 얘기하고 좀 대동소이한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제도적 관행적인 문제가 좀 혼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다. 큰 틀에서 개선을 할 거고 또 수천만 원의 정부 광고가 초판에만 실리는 것은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이어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었다 정도로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를 싣는다는 게 지면에 있는 그 네. 자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샀는데 엉뚱한 게 네. 지금 나중에 가선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건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은 비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네. 비슷한 논란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논란이 또 있었죠. 앞서 미디어스는 정부 공공기관 광고가 있어야 할 조선일보 지면에 대기업 아파트 분양 광고가 게재된 걸 확인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도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이 영덕군청의 지방 발행 신문에만 광고가 실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좀 적절치 않았어요. 그 해명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조선일보의 지방판 전면 광고비는 2,775만 원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판에 실린 공공기관 광고가 굉장히 광고비가 과다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문제는 광고주인 정부 공공기관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방판에만 실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미디어스가 2018년부터 21년까지 조선일보 정부 광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까하고 비슷하게 2018년도 7월 26일하고 2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면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게 이런 건이 4차례나 있었는데 당시 조선일보에 광고를 의뢰한 정부 공공기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네. LH 관계자는 증빙 자료에는 광고가 있는데 실제 지면에는 광고가 왜 없지? 이런 거죠. 그리고 언론재단에서 하는 일이 이런 집행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는 건데 확인이 안 됐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일보는 지방에만 발행됐다고 했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지방에만 배제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종합판을 보고 독자가 광고를 보는 건데 이제 그럴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 광고비가 이렇게 집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정부 광고가 제대로 만약에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비를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좀 어렵다는 게 지금의 어떤 제도적인 맹점인 것 같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 정부 광고 논란 당시에 환수는 지원금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또 광고는 계약이기 때문에 관계자 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 단체에서도 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었죠. 정부 기관의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고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언론사에 돈을 주기 위해서 광고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면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 위원장도 문제가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광고주 역시 자신들이 속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언론사의 어떤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정부 광고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모든 문제가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 언론사가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떤 제대로 되지 않은 그 판가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좀 저질렀다고 보여지는데요. 언론재단에 정부 광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던 정보공개센터의 강성 활동가는 정부 광고 집행을 하는 언론재단과 광고주인 정보 공공기관에 방만한 행정, 또 이를 이용하는 언론사들의 광고 사기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규모의 혈세가 낭비된 사건이고 또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광고 사기를 벌인 언론을 밝혀내고 상당 기간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정부 광고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책위원장도 언론사의 자료 제출 요건을 좀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기업들 같으면은 이렇게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돈을 철저하게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광고가 제대로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텐데 그 제대로 확인하지를 못하고 있다. 예, 근본적으로 아마도, 말씀해 아마도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지면을 많이 보지 않는 어떤 트렌드도 있겠지만 사실 집행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무가 이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이슈 하나 더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최근 유튜브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업로드 중단 제재를 내렸어요. 이유는 의료정보 정책 위반이 이유로 좀 제시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또 다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는 예. 강용석의 정기서울연합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일주일 동안 가세현 채널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대선이 가까울수록 가세현의 역할이 커지니까 지금은 자중자애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거 그럼 뭐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그 업로드를 못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장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사실 이번에 그 유튜브가 일주일 동안 노출 중단을 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에 저촉됐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을 가세현에서 영상이 나간다면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 백세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영상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튜브의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로나19 증상 사망률 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포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주일 동안 그 가세현의 영상이 중단된 것인데 되게 엉뚱하게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세현뿐만 아니라 일부 유튜브 채널이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거나 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좀 신고자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신속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아마 여러 이용자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가 이용자 측면, 피해자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이용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아주 강력한 제재가 취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내에서의 어떤 콘텐츠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시민단체 쪽에서도 지속해서 감시해야 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부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하고 가이드라인이 허술하다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 내부 가이드라인을 좀 더 촘촘하게 봐야 되고요. 이용자 측면이나 피해자 측면이 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이 또 다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라 하더라도 좀 책임감 있게 방송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태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씁쓸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네. 이번 가세현 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직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